요거 좀 여쭤보죠. 그 대법에서 이거 파기환송 그 되고 나서 뭐 날짜도 5월 15일로 잡혔다. 뭐 지금은 이제 대선 이후로 다 날짜가 미뤄졌습니다만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 지지율이 그런 일들을 겪는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가 좀 관심사였는데 뭐 큰 변화는 없는 걸로 보여요. 그러면 소위 말하는 중도층, 이 중도층들이 비슷한 어떤 스탠스를 유지한다고 보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럼 중도층이라는 분들은 그 건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를 지금 55, 60까지 올려놓은 사람의 1등 공신이 3명이 있는데 첫 번째 윤석열, 두 번째는 국민의힘의 쌍권 지도부, 세 번째는 조희대예요. 조희대. 예. 이 3명이 이재명 후보의 여러 가지의 이 선거 상황을 아주 폭발력 있게 추진을 해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 재판 개입 문제가 중도층이나 지금 내일 안에 대한 휴증을 취하지 못한 많은 국민들한테 이거 봐라. 이거는 그냥 단순히 윤석열이 이재명 후보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 내일 안에 기득권 전체가 지금 이재명 후보를 죽이려는 거 아니야? 이건 내가 지켜줘야겠어. 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사법적인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그냥 이미지와 각인 자체가 사법부 자체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내일 안에 기득권 세력이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에서는 크게 염려할 바는 없다. 그래서 그 얘기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신 그 기득권 세력들, 뭐 법조 엘리트 뭐 이렇게 표현되는 사람들이 내란 세력의 옹호 혹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어떤 행위들을 하는데 눈치조차 보지 않더라. 여기에 많은 분들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국민의힘 저기 지도부 그 기득권들도 눈치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요. 새벽에 막 취업 사기처럼 하잖아요. 10일 새벽은 그날이 제 생일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날 새벽은 정말 아직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고 있는 시간이 지나고 있고 오늘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뭐 오늘 있었던 일들 또 있는 일들 저희가 또 내일 정리를 하도록 하고 우리 서영주 소장께서 4시 반에는 꼭 나가셔야 된다 그랬다 그래가지고요. 저 다음 공연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예, 뭐 다음에 좀 뒤에 시간 좀 비워주고 오셨으면 좋겠네요. 좀 일부에 불러주시면 길게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요 말씀만 좀 여쭤볼게요. 네. 6월 3일이 되기까지의 뭐 가장 어떤 변수라면 변수 뭐 예상되는 게 있으신가요? 변수면 우리가 이제 뭐 이런 말을 하는 자체가 조금 대한민국 민주주의 사회에서 참 불경스러운 일인데 후보의 안전의 문제죠. 그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보수 진영 내나 극단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후보에 대해서 혐오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몰라요. 물론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가 새벽에 그렇게 후보 갈아치우기를 하는 거의 아나무인식의 결정을 하는 걸 보면서 더한 일도 할 수 있겠구나. 예. 그러니까 국가의 내란 사태 쿠데타가 있었고 정당의 쿠데타가 있었어요. 그럼 뭘 못하겠어요?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후보의 안전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중도 확장에 대한 메시지를 잘 하고 계시니까 인물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그 메시지가 일관되게 갈 수 있도록 뭐 캠프 내부에서나 민주당 내에서도 거의 일치되는 그러니까 실수 없는 어떤 선거 진행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공격의 빌미를 줄 필요는 없다. 예. 그게 아마 변수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후보의 신변 관련된 이야기는 기성 언론에서 희한하리만큼 안 나와요. 사실 뭐 유튜브 채널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이 이야기가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데 소위 말하는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거의 다뤄지지 않고 있는 희한한 상황을 저는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희가 또 다음 시간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영주 소장과는 여기서 인사를 먼저 나누죠. 예,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자,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론조사 관련된 숫자로 분석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또 이 메타 분석이라는 것이 한두 개 여론조사 가지고 그냥 표면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추이라든지 종합적인 추세를 함께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준호 대표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그게 궁금합니다. 우리가 흔히 뭐 보수, 진보, 중도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 중도라는 그 유권자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는 사람들일까? 뭐 말하자면 뭐를 더 중요시 여긴다든지 아니면 지금의 이 시국에서는 이런 부분에 좀 꽂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해석이 되고 분석이 됩니까? 예, 그 중도층의 개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중도층의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논쟁이 활발하게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라서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도 그 중에 아마 하나일 것 같은데요. 중도층은 이제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층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네.
나아가서 이제 진보, 중도, 보수라고 하는 이 이념 자체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데요. 짧게는 7년, 길게는 한 10년 동안 동일한 사람에게 예. 매년 이념을 측정하는 그런 조사들이 있습니다. 같은 사람에게. 예. 뭐 규모가 뭐 1,000명, 뭐 5,000명 이상 이렇게 있는데, 근데 그 조사 결과들을 보면은 진보, 중도, 보수 이념이 고정되어 있는 응답자는 20%에 못 미칩니다. 그래요. 이념이 변하는 유권자가 80% 이상이고요. 이제 흥미로운 거는 진보와 중도 사이를 오가는 유권자, 그리고 보수와 중도 사이를 오가는 유권자들을 합치면 60% 선이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어떤 조사를 1,000명을 했는데 예. 그 중에 이제 중도라고 응답한 유권자 350명이 있어요. 근데 이 350명 중에는 항상 나는 중도예요라고 하는 사람이 한 50명 정도 있는 거고, 진보와 중도를 그때그때 오가는 사람들이 그리고 중도와 보수를 오가는 사람들이 한 300명 정도 있는. 그래서 어떤 조사에서는 보수가 늘어났다가 또 다른 시기에는 중도가 늘어나는 이유가 그런 대목이고, 그래서 중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리상 가운데에 고정되어 있는 꼼짝하지 않는 그런 중립적인 사람이라기보다는 본인의 성향은 진보 쪽이든 보수 쪽이든 다 있어요. 예. 그래서 자기 성향상 진보 쪽에 가까우면 때에 따라서는 내가 중도에 있다가 진보로도 넘어가고 보수의 경우도 반대이고 이런 사람들인데, 하나 제가 예를 들어보면 지난 5월 6일 JTBC 조사에서 예.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예. 찬성 반대. 만약에 중도가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찬성 30, 반대 30, 중도는 모르겠다 30, 뭐 이렇게 나와야겠죠. 예. 근데 실제 조사 결과는 찬성 45, 반대 45 이렇게 나왔어요. 이런 사례는 참 많고요. 중도층 안에서도 다시 진보 성향의 중도, 보수 성향의 중도 이렇게 구분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양당이 흔히들 뭐 중원으로 진출하겠다, 뭐 중도 표심으로 확장한다라고 말은 하는데, 정말로 중도의 유권자들을 온전히 품는다라는 의미는 중간 지점에만 도달한다는 게 아니라 상대 성향을 갖는 유권자들까지 끌어안는다라는 의미가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박인규님이 댓글 달아주셨는데, 지금 거의 댓글 지분으로 치면 박인규님이 제일 높습니다. 진짜 댓글 많이 다시네요. 고맙습니다. 예. 박인규님은 저는 중도인데 진보 보수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더 나은 쪽을 선택합니다. 지금 우리 이준호 대표가 설명해주신 것과 굉장히 부합하는 댓글을 달아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항상 선거를 그 구도로 얘기할 때 저는 그 찜질방 가면 하는 양머리 있죠. 수건을 이렇게 뒤집어 쓰면 여기 옆에 이렇게 달리지 않습니까? 진보 보수, 여기가 이제 중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하겠다. 그러다가 이제 양머리 땀이 많이 나면 뭐 수건을 이렇게 옆으로 더 말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가마가 왼쪽에 있으면 오른쪽으로 돌릴 수도 있는 거고, 그때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도식화해 보자면 그렇다는 건데, 이게 뭔가 절대적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난 진보적 성향인데 이번에는 조금 진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오른쪽으로 조금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예. 움직인다. 예,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이게 참 옛날 얘기인데, 예, 움직이는 거다. 예, 중도는 움직이는 거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뭐 예비 후보 시절부터 꾸준히 뭐 경청 투어를 하면서도 그렇고, 그 전에 외연 확장이라는 모습을 계속 보여줍니다. 그게 본인의 입으로 말할 때도 있었고, 언론에서 그렇게 평가할 때도 있고요. 스스로가 중도 보수 정당이다 민주당은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고, 뭐 소위 말하는 보수 인사들을 영입을 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또 행동으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가 되고 있을까요? 이거는 예측 6.3 대선 분석에 의하면 이재명 후보의 중도층 중에서 지지율은 1월 초에는 40% 정도 선이었고요. 근데 이제 2월에 중도층의 지지가 48%까지 올라갑니다.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를 더듬어 보자면은 뭐 중도 보수, 배우자 상속세, 그리고 뭐 3% 유튜브 채널 출연 등등 이제 1년의 이제 활동, 그리고 거기에 이제 마지막에 있었던 것이 정규제, 조갑제 대담 등 뭐 그런 등. 그래서 그 이후 꾸준하게 중도층 지지세를 확장해서 현재는 중도층에서는 55% 지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그러면 이제 중도층 중에서 남은 부동층의 규모가 얼마나 될까가 이어서 궁금한 대목인데, 실제 중도층 내 현재 부동층은 지난 KBS 조사에서 보면 한 16% 정도, 그리고 예측 6.3에서는 한 17% 비슷하게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 중도층 내 아직 누구를 찍을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이 16% 내지는 17%의 사람이 어디로 갈 거냐에 대한 게 남은 대선 기간 동안에
중요한 대목이라고 봐지고요. 다만 이제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이 중도층 중에서 정권 교체 여론이 69%, 정권 재창출 여론이 31%입니다. 그것에 비추어 보면은 이재명 후보는 아직 부동층 중에서 6 내지 7%는 더 와야 되고 김문수 후보는 뭐 10% 가까이 더 와야 되는 건데 더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거군요. 겁니다. 예. 네, 어쨌든 이 남아 있는 16% 내지 17%의 중도층 내 부동층들은 자신의 한 표가 당락을 좌우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분들입니다. 네. 하지만 평소에는 내가 중도랑 보수를 왔다 갔다 하는데 김문수 후보의 지나친 강경 보수 색채가 너무 부담스럽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좋아한 적도 없는 이제 지지한 적도 없는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를 또 찍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있는 건데 어쨌든 이번에는 내란 정권 교체, 내란 극복에 한 표를 보내야 하냐 어째야 하냐 이 대목에서 지금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정말 생각해 보면 묘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그 평균치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저기 여론조사 문항을 1번부터 5번까지 쭉 나열했을 때 뭐 매우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가 있으면 정말 많은 수가 보통을 찍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진짜 보통이라서기보다는 거기가 편하기도 하고 그게 합리적으로 보이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매번 선거철이 되면 이 가운데를 차지하려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소위 말하는 제3세력, 제3후보. 이번에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중도층들이 계속 움직일 수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 뭔가 적당한 게 있으면 선택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있다면 뭐 지금 이준석 후보 같은 사람들이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과거에 뭐 안철수라든지 뭐 여러 형태의 그 자리에 등장했던 인물들이 있었는데 생각해보면 크게 재미 본 적은 없는 것 같거든요. 예.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제도의 문제가 함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선거제도가 다수제로 되어 있고 비례제를 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상대적으로 양당 후보의 출마자들에게 표가 쏠리는 그런 이제 법칙이 관철되고 있는 해외도 마찬가지고 한국에도 그 부분들이 역시 유지되고 있다로 봐집니다. 선거라는 건 참 묘한 것 같습니다. 예. 선거를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이걸 해석하려 그러면 스트레스가 많은데 그걸 우리 이준호 대표가 조분조분 숫자와 통계와 여론조사 결과를 그냥 한두 개 들고 와서 대충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115개를 추출해가지고 얼마나 꼼꼼하게 메타 분석을 한 겁니까? 한겨레와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이준호 대표 분위기 좋습니다 지금.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3일 선거고 사전 선거 있고 뭐 제2국민 선거 있고 대충 따지면 진짜 표심을 정해야 되는 게 이제 열흘 남짓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 사이에 지금 말씀해 주셨던 그런 숫자들이 크게 움직일 만한 일들이 있는 건가요? 역대 선거 대선 여론조사가 실시된 이후에 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할 때의 1, 2위 후보가 투표장에서 바뀐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요. 그거 좀 시사하는 바가 있네요. 예. 그리고 완만하게 1, 2위 후보들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을 하는 추이를 항상 보였던 것이고 이번에도 이제 그럴 걸로 보이는데 오히려 조기 대선이라고 하는 짧았던 캠페인 기간을 생각을 해보면은 남은 기간에는 물론 어떤 이제 돌발적인 이슈나 이런 것들이 선거 국면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긴 하지만은 그것을 이제 제외하고 본다고 하면은 어쩌면은 이제 각 후보들의 태도를 주목하지 않을까. 특히 이제 중도층이나 부동층에서는 그 태도, 뭐 예를 들면 이제 이재명 후보는 앞서 중도 보수를 표방했던 그런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더 낮은 자세로 임하는지를 지켜볼 것이고 거꾸로 또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자신의 극우적 색채를 얼마나 더 내려놓을 건지를 지켜볼 것 같습니다. 그 뭐 소위 말하는 그 내란 동조 세력이냐, 내란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김문수 후보에게는 분명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보여주는 행보 오늘 첫날인데도 가락시장 다음에 현충원 참배를 그 일정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그 최상병 관련해서 이제 참배 여부를 두고 김문수 후보는 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면서 냈던 입장은 모두 다 참배할 수는 없다라는 입장을 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말씀하신 그런 태도겠죠. 그리고 유권자들에게 전달되는 메시지가 될 수 있을 텐데 물론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대신 참배했다라는 얘기는 있습니다만 결국은 후보 중심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선거운동이 시작됐고 뭐 당분간은 좀 시끌벅적할 것 같습니다. 곳곳에 플래카드도 많이 붙을 테고 선거 공보물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 눈에 보이겠죠. 그리고 여기저기 선거송도 들려올 테고 유세하는 차에서 들려오는 뭐 스피커 소리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잡혀있는 어떤 표심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 이런 것들은 저희가 또 다음 시간에 우리 이준호 대표 모시고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그 선거철에는 더 바빠지십니까? 예, 바빠집니다. 바쁘더라도 여기 나와 주실 거죠? 예, 불러주시면 나오겠습니다. 지금 여기 반응 좋아요. 여조 분석해 주는 거 너무 좋아요. 사막의 푸른 늑대님. 이 박인규 사막의 푸른 늑대 거의 두 분이 댓글창을 장악하고 있는데 예, 다른 분들도 많이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 STI 이준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뉴스다이브 월요일 순서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이 뉴스를 논평하고 분석해 드리는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뉴스가 빨리빨리 소비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 싹 다 정리하고 내일 오전 점심까지 나온 뉴스들 또 싹 정리해서 내일 오후 3시 30분에 뉴스다이브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